자, 9번 문제는 아예 이건 한자 문제가 아닙니다. 그 옆에 한자어는 이제 읽을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한테는 이게 한자 문제가 돼버리는 이유가 이제 읽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한자 문제가 돼버렸는데 사실은 이 낱말이 이 쓰임이 맞느냐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는 계제라고 써 있고 아까 계제가 뭐라고요? 씻다, 글을 씻다라는 뜻이고 그 다음 그 밑에는 설치고 또 그 밑에는 기록이고 그리고 그 밑에는 대동이라는 말입니다. 이 어휘력을 묻는 문제가 갑자기 한자 문제가 돼버린 건 한글로 도금을 안 써줘서 그래요. 사실은 이건 한글로 도금을 써줬으면 훨씬 더 쉬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도금을 안 써주다 보니까 어려운 문제가 돼버렸어요. 이번 국경일에 국기를 단다 하면 우리 국기를 다는 건 개양한다라고 하죠. 개양. 그래서 걸개자에도 손수변이 들어가고 그리고 걸양자에도 손수변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개양하다라고 하면 걸다라는 뜻입니다. 이 개는 우리가 여이가 어이로도 발음나기 때문에 어이로 발음나더라도 여이로 적는다 하면서 그러나 원래 어이인 표기는 어이로 쓴다 하고 게시판, 개양대, 개송 하면서 공부했던 글자고 그걸 이제 이번 시험은 한글 맞춤법 문제가 아니라 어휘력의 일환으로서 출제를 한 거죠. 쌤이 누누이 강조하지만 항상 어휘력을 묻는 문제들 전부 다 어문 규정에 다 있는 단어들입니다. 그 단어들을 공부할 때 눈여겨보고 당연히 이 개양은 한자어도 나와 있죠. 알겠습니까? 그러면 그 한자도 눈여겨보고 이러고 공부를 하면 이거 그냥 뻔히 점수 주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런 걸 틀린다는 얘기는 지금 공부 방법이 틀렸다는 얘기예요. 공부 잘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잘못된 방법으로는요 아무리 공부해도 안 됩니다. 쌤이 단호하게 말해요. 여러분들이 20살 전에 정말 책 안 보고 엉망으로 살았어도 분명히 쌤이 너 합격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정말 가나다라도 모르고 기본적인 소양이 없어도 시간은 좀 걸리더라도 분명히 너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 아무리 똑똑한 놈도 공무원 시험에 적절한 그런 방법으로 공부하지 않으면 백날 해도 소용없습니다. 그 방법을 배우려고 스님들이 필요한 겁니다. 왜? 그 과목의 전문가들이니까 가장 적절한 방법들을 알려줄 거고 그리고 공무원 시험에 필요한 그 방법들을 수능을 준비하는 공부가 아니라 공무원 시험에 필요한 방법들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스님들이 하라는 대로 하면 돼요. 그러지만 중요한 건 그걸 이제 행동하는 건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머릿속에다 이식시켜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몇 번이나 얘기했어요. 어휘 문제는 기출문제와 어문 규정을 안 벗어난다. 분명히 그 안에서 물어보고 그러니까 처음에 공부할 때 제발 어문 규정 공부하면서 모르는 단어 그냥 지나치지 말고 거기 써 있는 한자들 그냥 지나치지 말고 거기 있는 걸 해라. 남들이 뭐 중요한 어휘라고 모아놓은 거 다 필요 없다. 그렇게만 했어도 1번은 그냥 누워서 떡 먹기로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9번 문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런 방법들을 쓰지 않았을 때는 여전히 한자가 어렵구나 하는 완전히 핀트가 어긋난 그런 판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여간 이번에도 시험 끝나고 이 공무원 준비생들 모이는 그런 카페에서의 댓글들을 시험 끝나고 학생들이 어떻게 봤나 궁금해서 보면은 정말 괜히 봤다 싶게 아주 헛소리들 삑삑하고 한자가 너무 많이 나왔어. 어딨냐 한자가. 그렇게 너무 많이 나왔어야 할 만큼 그거 한 문제밖에 없어요.
아까 8번 문제. 그건 정말 오리지널 한자 문제죠. 한자 성어를 한자라고 하고 두려워하면 그건 공무원 시험 준비할 자격이 없는 거지. 아유, 저는 한자는 다 포기했어요. 한자 성어 다 포기했어요. 그러면 너는 계속 80점대에서 결국에는 커트라인 앞에서 희망 고문에 찌들다가 끝나요. 합격 못합니다. 합격하려면 한자 성어는 한자 축에도 안 들어야 돼요. 그리고 저 한 문제, 추론하는 저 한 문제도 할 수 있는 데까지 공부하는 거고. 그 선생님이 한자 자료도 주고 공부하라고 한 거예요. 그렇게 해도 안 되면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해보지도 않고 무조건 한자를 두려워하면 이런 한자 문제 아닌 것도 한자 문제처럼 여겨져서 결국에는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한 문제 한 문제를 포기하면 결국에는 점수 받을 게 없어요. 그리고 문제는 이 한 문제가 결국에는 당락을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포기하는 그 문제가 결국 변별력을 갖는 거예요. 다른 건 다른 친구들도 다 맞춰. 다른 친구들이 겁내하는 걸 맞춰야 그래야 경쟁에서 이기죠. 경쟁 자체가 싫으면 뛰어들면 안 되는 것이고 뛰어들었으면 이겨야죠. 여하튼 한자 도금 자꾸 공부하시고 주의할 한자 도금에 또한 나오고 하니까 항상 공부하는 중에 마주치는 한자는 꼭 그날 안에 익혀두고 오늘도 지금 마주치게 되는 한자들 반드시 가서 복습할 때에는 자기 것으로 삼도록 하기 바랍니다. 자, 10번은요. 이런 유형 우리가 충분히 다뤘습니다. 그죠? 그리고 강조했고 지난번 문제풀이반 때도 방법은 알려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실제로 시험장에서 써먹어야 되는데 자, 이 글은 두 파트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는 행복을 주어로 하는 것과 또 하나는 부자를 주어로 하는 것. 그럼 먼저 이런 글은요. 행복을 얘기하는 거 묻고 부자를 얘기하는 거 묶으면 가와 나는 떨어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다라마가 떨어지면 안 됩니다. 뭐냐면 가나는 행복을 말하고 있고 다라마는 부자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1번은 안 됩니다. 2번 가능하죠. 3번 가능하죠. 4번은 다라마가 묶였으니까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를 앞에 둘까 다를 앞에 둘까예요. 나는 뭘 얘기했냐면 행복이 주어로 등장합니다. 근데 다에서는 행복이 서술어에 가 있습니다. 이거 분명히 연습했습니다. 뭐가 먼저예요? 서술어에 먼저 나오고 그리고 그 행복을 구체화하는 게 뒤에 가야죠. 그러므로 다로 시작되는 게 앞에 가야죠. 이해됐어요? 그럼 이제 관건은 가나냐 나가냐 또는 마라냐 라마냐 이거거든. 아니 가와 나가 묶이는데 당연히 뭐가 먼저겠어요? 그러나에서는 소위에서 오는 행복은 소중히 여기면서 라고 했으니까 소위에서 오는 행복에 대한 반론이니까 나아가는 금방 눈에 띄잖아요. 그럼 답이 될 수 있는 건 몇 번? 3번밖에 없죠. 자, 다와 마와 라에서는 부자라고 해서 항상 행복할 수는 없고 하지만 정신적 창조와 인격적 성장을 꾀하는 사람은 행복을 누릴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다라마에서는 계속 행복이 서술어에 가 있어요. 그리고 그 행복을 구체화하는 내용이 가와나에 등장하죠. 그러므로 가장 적절한 건 3번입니다. 자, 11번은 접속어 넣는 거야. 스님이 그랬죠? 접속어는 그냥 그 후보가 되는 걸 넣어보는데 문제는 기억의 앞에 타이타닉 호 속에는 판에 박은 일상사가 있다라고 했고 그 뒤에는
그 일상사를 썼어요. 선원은 이런 거 하고 누군 이런 거 하고 예를 든 거죠. 그리고가 될 수가 없죠. 그리고는 뭐야? 앞에 말과 뒤에 문장이,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이 나열되는 거야. 뭔가 여러 가지 사실을 나열해야 돼. 예를 들어 타이타닉호에는 일상이 들어있고 꿈이 있고 행복이 있고 이렇게 나열한다면 그리고를 써야죠. 그러나 기억 뒤에는 그 일상사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썼다고. 그러므로 예를 들면이 좋겠죠. 그 다음 관건은 니은이죠. 니은의 앞에 합리적인 논리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뒤에는 세계경제 바깥에는 재난이 있고 이것이 문제다라고 했으니까 앞에 나온 내용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으므로 인과에 그러면이 등장할 수 없고 뭐가 나와야 돼요? 그렇지만. 따라 답은 몇 번? 4번. 접속어 문제시고는 어렵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자, 본문 보세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일한 현실은 타이타닉호라는 배뿐입니다. 이와 같은 글쓰기 방법을 뭐라고 그래요? 끝까지 읽었더니 이건 타이타닉 설명하는 글이 아니죠? 우리의 삶을 뭐야? 배 일상에 비유했죠? 경제, 특히 그 중에서도 경제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타이타닉을 들어 얘기했어요. 우리 이런 설명 방식을 뭐라 해요? 유추. 이 글은 유추의 글쓰기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일한 현식은 타이타닉호라는 배뿐입니다. 타이타닉 곡소에는 판에 박은 일상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선원은 엔진에 연료를 넣지 않으면 안 되고 배가 전전하기 위해서는 온갖 기계를 확실히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모두 각자 일상사를 가지고 있고 그것을 계속하는 사람이 현실주의자입니다. 여기까지. 즉 이렇게 일상을 살아야 하는 것, 일상을 살아가는 것, 그걸 중시하는 걸 현실주의라 했고 타이타닉호에는 그렇게 일상이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누군가가 엔진을 멈춰야 한다라고 말하면 그건 비현실주의입니다. 왜냐하면 타이타닉호라는 배는 전진하도록 되어 있어서 전진하지 않으면 저마다의 일거리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세계 경제의 표적인 현실주의는 바로 그러한 현실주의라고 생각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이만큼 발전했으니까 이만큼 경제가 돌아가니까 이제 그만하고 나누자. 이제 그만하고 더 많이 벌려고 하지 말고 더 많이 물건 만들려고 하지 말고 이제 그만하자 라고 하는 건 이 필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마치 움직이고 있는 배에게 그 매일같이 움직이니까 저절로 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기름을 넣고 엔진을 돌리는 일이 매일같이 일어난다는 거지. 근데 그 엔진을 멈추자라고 하는 것, 이미 올 만큼 왔으니까 멈추자라는 것, 결국 배를 멈추게 하는 일이 돼버린다는 거죠. 이해했어요? 오늘날 세계경제의 표적인 현실주의는 바로 그러한 현실주의라고 생각됩니다. 현실주의적인 경제학자가 타이타닉호의 전속력이라는 명령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타이타닉호의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그 일상이 멈추지 않으려면 계속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 낼 수 있는 속도를 더욱 내서 저 멀리 행복이라는 그 목표를 향해 이 배가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게 그게 현실주의자의 태도라는 거예요. 이 논리는 타이타닉호가 전 세계라는 점을 전제로 성립합니다. 마찬가지로 경제학자의 논리도 세계 경제 시스템 이외에 아무런 현실이 없다고 한다면 합리적인 논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이 세계가 온통
타이타닉만 있다면 그러면 이 논리가 맞다 이거야. 그리고 이 세계가 오직 경제로만 움직인다면 계속 생산하자는 그런 현실주의자의 말이 맞다는 거지. 그러나 타이타닉호 바깥에는 바다가 있고 빙산이 있다는 거지. 무슨 말이냐면 예측할 수 없는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다는 거야. 그걸 판단하고 피해가지 않고 무조건 엔진을 돌리면 결국 그 암초에 부딪혀서 타이타닉이 침몰했듯이 이 경제 시스템도 계속 생산만을 강요하고 움직이려고만 한다면 결국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런 글쓰기를 유추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 경제 바깥에는 재난이 있습니다. 바로 이게 문제입니다. 여기서 타이타닉호와의 비유가 갖는 한계를 알 수 있는데, 타이타닉호의 경우는 하나의 빙산이 있고 장래의 배가 거기에 부딪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세계 경제 시스템은 장래의 빙산이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재난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말하자면 차례차례 빙산에 부딪히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더 심각하다는 얘기죠. 즉, 먼 미래에 빙산이 있을지 모르니까 조심하라, 이 수준이 아니라 지금 우리 세계 경제를 타이타닉호에 비유한다면 이미 빙산에 부딪히고 있는 중이다 이거죠. 그러면 앞으로의 결말은 불을 보듯 뻔한데 계속 밀어붙이고 나갈 거냐 이거야. 타이타닉이 무슨 철갑선도 아니고 계속 밀어붙이고 갈 거냐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글은 어찌 보면은 현실주의자에 대한 반론을 적었죠. 세계 경제 문제에 대한 현실주의자들의 시각에 우리 흔히 말하는 선성장, 후분배를 강조하는 바로 이 신자유주의자들을 타이타닉호에 비유한 거예요. 이미 도처에서 타이타닉이 더 움직일 수 없도록 사건 사고가 비일비재하고 있는데 이걸 계속 밀어붙이겠느냐는 거죠. 아까 그 병원 사건도 얘기했지만 요새 왜 의료진들이 설명도 안 하고 이렇게 떠들어대냐면 이 의료의 민영화, 그러니까 마치 기업처럼 병원을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들이 환자를 돈으로만 보고 그리고 사람으로 보지 않는 이런 흐름들이 강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얼마 전에도 신문에 41살 먹은 한의사가 이제 한의사 그만둡니다. 다시는 병원에 근무 안 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인터뷰를 했어요. 35세 한의사 자격증을 받고 약 6, 7년간 병원을 다녀봤는데 모든 병원들이 먹지 않아도 될 한약재를 처방하게 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을 건강 상태를 진맥하려면 적어도 20분, 많으면 1시간은 살펴봐야 되는데 1분마다 환자를 살피고 약 처방만 내리게 하는. 그래서 처음에 간 병원에서 너무 화가 나서 그 병원을 고발하고 그만뒀는데 다음 병원을 가도 똑같더라 이거. 왜 그러느냐? 원장이 의사가 아니고 그 건물과 그 병원을 지은 사람들은 모두 돈이 있는 그런 자본가고 이런 사람들이 병원의 행정처장이나 사무장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와서 실질적으로 의사들은 그냥 월급쟁이들인 거죠. 근데 자기가 6군데, 7군데를 갔는데 다 그러더라. 그래서 지금은 이제 늘 이 사람이 가서 고발하니까 가짜 환자들만 받아들이고 보험 사기치느라고. 그래서 야, 이거 세상이 너무하는구나. 그래서 그 힘들게 땄던 자격증을 써먹지도 못하게 선언하면서 차라리 택시를 몰더라도 버스를 몰더라도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더라도 이거보단 떳떳하게 지내고 싶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어요.
대단한 용기죠. 그런데 이제 41살 먹은 한 집안의 가장이 그런 결단을 할 만큼 이 사회가 병들고 썩었다는 겁니다. 우리 병원 가보면 늘 느끼는 거지만 의사하고 몇 마디 못 나누고요. 항상 이건 간호사도 아니고 이상한 것들이 중간에 끼어들어서 값이 얼마고, 지금 선생님이 3주째 치과 치료를 받으면서 열이 받는 건 의사는 돈 얘기를 안 해요. 그리고 항상 간호사도 얘기를 안 해요. 그 두 사람은 그냥 친절하게 치료해줘요. 근데 항상 돈이 드는 얘기는 간호사 복장을 한 간호사가 아닌 무슨 뭐라 그러지 그걸? 뭐 의료 상담? 법적인 자격도 없는 애가 중간에 끼어서 일을 씌우려면 뭐 금으로 된 건 얼마고 뭐는 얼마고, 싼 거는 자기 병원에 취급 안 한다 그러고, 그러면 이걸 하면은 그러면 이제 몇 개나 해야 되느냐. 사실 우리가 이의 상태를 보면 선생님도 나이가 있는데 건강한 게 몇 개나 있겠어요. 손 보려면 다 손 봐야죠. 근데 대부분은 뭐야? 임시방편으로 하면서 버티고 지내는 거거든. 왜? 하나 씌워낼 때마다 뭐 60만 원, 70만 원 드는데 그걸 어떻게 해? 근데 이 개새끼들이 한 번 갈 때마다 옆에 것도 좀 안 좋은데 좀 치료를 해드릴게요. 나는 선의의 마음으로 듣고 그럼 그러세요. 조금 치료해놓고 그 다음에 이거 그냥 두면은 약해서 빠진다 아니면은 부러진다. 그러니까 씌워야 된다는 거야. 그걸 지금 몇 개를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정말 도둑놈들인가 싶기도 하고. 그 내가 어제 갔을 때는 이제 금요일 날 또 가야 되는데 제가 그러면서 어제 본을 뜨자고 그러더라고. 이 세 개를. 그래서 내가 이 세 개를 본을 뜰 돈이 없다 그랬어. 내가 이걸 할 돈이 없다. 60만 원짜리 세 개면 180인데 그랬더니 뭐 세 개 하면은 뭐 DC가 돼가지고 뭐 하나에 50만 원. 50만 원 세 개면 150인데 150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 간호 그 상담하는 애가 뭐 카드로 할부하래. 카드 지금 한계에 도달해서 없습니다. 진지하게 그랬어요. 그러면 어떡하죠? 그러면은 뭐 이가 망가지시고 뭐 빠질지 모르는데 뭐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살죠 뭐. 그랬더니 그러면 하나부터 먼저 하재. 5만 원도 없다고요. 5만 원도 없으니까 일단은 치료하고 돈은 나중에 몇 개월 뒤에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면 그때 할 테니까 할 수 있는 치료를 해달라고. 그때 뭐라 그런 줄 알아요? 돈을 이걸 그거 새 일을 이렇게 겉을 금으로 해놓지 않으면 오늘 밤에 부러질지 뭐 한 달 뒤에 부러질지 또는 그냥 땜빵만 했을 때 1년 뒤에 부러질지 장담할 수 없다는 거야. 물론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야. 왜냐면 의사가 그걸 장담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나 계속 공포심을 주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너무 열받아서 내가 내 일을 몽땅 다 뽑더라도 지금 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라고 치료 안 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할 만큼만 해달라고. 그랬더니 아주 찜찜한 표정으로 그럼 다음 주에 오시면 치료를 그러면 이어간다고. 그리고 왜 자꾸 일을 계속 옆에도 치료하고 모두 치료하고 정말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병원을 바꿔봤어요. 근데 똑같아요. 정말 똑같아요. 하는 짓이 모두 엑스레이 찍고 그 다음에 뭐 이건 이게 이렇고 이건 이렇고 그러니까 더 사악한 놈들은 아예 뽑고 임플란트 하자 그러고 그나마 씌워 넣자는 놈은 좀 두 번째고 그리고
그래도 그 씌우는 거에 종류, 금으로 됐느냐, 뭐, 응? 이 색깔과 같으냐, 아니면 메탈이냐, 이렇게 단 5만 원씩 차이라도 종류를 말하는 건 그나마 덜 도둑놈이고, 더 강력한 놈들은 무조건 뭐 60만 원이라는 거야. 내가 시내보다는 그래도 동네를 시내는요, 말도 안 하고 뽑아버려요. 그리고 이거 뽑아야 된다. 그리고 임플란트 하래, 무조건. 임플란트 하면 150, 200이거든. 그럼 또 그러지. 뭐 80만 원짜리 임플란트도 있다. 말은 그래요. 80만 원, 100만 원짜리도 있다. 근데 뭐라 그러는지 알아? 뭐 재질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턱뼈가 나갈 수 있고. 아니 어떤 미친놈이 턱뼈가 나갈 수 있는데 돈을 아끼면서 그 위험한 걸 하겠어. 지금 그 싹 뽑아가지고 저 임플란트 하나 이것도 몇 년 됐죠. 하라고 뽑아놓은 거 안 하고 버텨요. 왜? 내가 살면 얼마나 살겠어. 그래 100년 산다고 그러자. 그러면 이제 절반 이상 살았어. 그럼 뭐야? 내가 과연 고기를 씹을 수 있는 게 몇 살까지인가를 고민해봤어요. 그랬더니 한 80까지는 그죠? 그 내가 종로 3가에서 농담이 아니야. 갈비탕 집에서 갈비 드시고 있는 할아버지한테 내가 물어봤어요. 할아버지 갈비탕을 지금 드시고 갈비를 드시는데 이가 참 좋으시네요. 했더니 아니래. 이거 그냥 우물우물우물해도 아니 내가 입을 보니까 이가 없어. 그런데 갈비를 들고 계시길래 내가 물어봤어요. 내가 이가 없는데 어떻게 드세요? 이렇게 물을 수는 없으니까 할아버지 연세도 있는데 하시는더니 이가 없어도 우물우물하면 먹는데 이가 없어도 그냥 먹을 수 있구나. 그러면 안 해. 그래서 그냥 버틸려고. 대신 이 새끼가 신경을 막 건드려 놔가지고 아프기만 더럽게 아프고 그래서 내일 신경치료 일단 할 때까지는 계속 돈을 뜰 것 같은 가능성만 두고 계속 나는 돈이 없다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꼭 갈 때 10,000원만 들고 가요. 카드도 안 들고 가고 10,000원만 들고 갑니다. 카드 있으면 긁어버릴까봐. 그래서 10,000원 들고 가서 어제 9,900원이던데 칼같이 맞춰요 이 새끼가. 내가 계속 10,000원 들고 갔더니. 그래서 내일도 10,000원만 들고 갈 거야. 그리고 외상으로 해주면 하고 뭐 30년 장기 발부 뭐 이렇게 그러면 근데 그렇게는 안 해줄 것 같고. 그래서 그 요새 노인네들 갈비 드시는 분들께 쭉 여쭤봤더니 이 없어도 다 드신대. 그리고 맛도 똑같대. 그래서 우리 뭐 씹는 맛 어쩌고저쩌고 하잖아. 똑같대. 그래서 그냥 버틸려고. 하여간 근데 뭐하다 그리 갔지? 지금 마지막에 따라서 말하자면 빙산에 부딪히고 만다. 그러니까 요새 병원도 너무 그 돈 하다 보니까 그게요 의사 선생님들 문제가 아니라요 병원의 구조가 문제더라고. 구조가. 그러니까 양심 있는 의사는 이렇게 못 버티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부안해동하면은 많은 돈을 버는 의사가 되는 거고. 그러니 이런 이도 그렇고 그런데 정말 이 심장이나 어디에 큰 상처가 있다고 해봐. 그럼 이건 치료를 피할 수 없잖아. 지금 이는 그래도 선택의 여지가 있어. 그러지만 안에 암덩어리가 있다거나 아니면 뭐 뇌에 그죠? 누가 이쑤시개를 박아놨다거나 이러면 이거는 피할 도리가 없잖아. 그러면은 의사들이 정말 양심껏 치료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상하게요. 이런 긴박한 상황에서 돈 얘기를 꺼내면 마치 그 사람은 돈 때문에 바들바들 거리는 거냐. 그리고 그거는 별것도 아닌 건데 사실은요.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냐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제 아무리 소신을 가져도 그 비용 앞에서는 우리가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걸 고려하지 않고 마치 깨끗한 건강한 몸을 위해서라면 또는 예쁜 얼굴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드려도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말하는 건 너무나 무책임한 얘기야.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들한테 그런 것까지 바라지는 않지만 최소한의 사람들의 재정적 상태를 고려해서 치료도 적절하게 해야죠. 어찌됐든 치과 이 새끼들 정말 거저먹게 하면 톱 같은 거 몇 번 돌리고 윙윙윙 그런 다음에 아주 털어가는. 자, 내가 얼마나 겁을 먹고 했든지 의사가 윙 하면서 다가오길래 했더니 아직 닿지도 않았어요 그러는 거야. 근데 나는 닿은 것 같아. 그러니까 이 머릿속에서 두려움에 빠지면 안 닿아도 닿은 것 같은 생각이 들면요 정말 닿은 것처럼 아파요. 근데 뭐 가만히 편안하게 뭐 입을 벌리고 있으면 된다 그러지만 말처럼 되냐? 치과가 제일 무서운 것 같아. 자, 11번은 따라서 유추의 방법을 통해서 문장을 쓰고 있는 글입니다. 자, 12번은 아주 흔한 유형이죠. 고쳐 쓰기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자고 그랬어요? 무조건 선택지 보라고요. 1번 기억은 글의 논리적 흐름을 방해하고 있으므로 삭제한다. 자, 기억의 앞에 황사는 본래 나쁘기만 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으니까 이는 황사의 긍정적인 점도 쓰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갑자기 기억에 황사의 이동 경로가 매도 근데 왜 이렇게 마이크가 소리가 안 나오냐? 누가 만지고 갔니 이거? 자, 아까보다 더 안 나와? 자, 황사의 이동 경로가 매우 다양하다라는 얘기는 화제하고 관계없잖아요. 그러니까 지워야죠. 우리 이걸 뭐라고 배웠어? 통일성에 벗어난다. 문단의 요건 중 통일성에 벗어나는 거야. 주제와 관계없는 건 빼야죠. 그 다음 니은번. 니은은 앞뒤 내용을 자연스럽게 연결해 주지 못하니까 그러므로로 바꾸래요. 자, 니은의 앞을 봤더니 해양 생물에게도 도움을 줬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황사에 긍정적인 걸 썼네요. 자, 뒤를 봤더니 지금의 황사는 생태계에 심각한 해를 끼치는 애물단지가 돼버렸대. 그러면 그 반대를 썼잖아요. 그럼 뭐 써야 돼요? 그러나. 따라 정답 몇 번? 2번. 이건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을 겁니다. 또 디귿은 어휘가 잘못됐으니까 실제 시험장에서는 3번, 4번 볼 필요도 없었죠. 자, 덕분이다라는 말을 때문이다로 고치래요. 그러면 때문이다가 들어가려면 앞에 왜냐하면 또는 이처럼 뭐뭐 하게 된 건 뭐뭐 했기 때문이다. 잘했죠? 왜냐면 덕분이라는 말은 아까도 우리 공부했잖아. 긍정적인 데 쓰는 거야. 덕분, 덕태근. 근데 지금 이 경우는 뭐야? 부정적인 데니까 탓이라는 말을 쓰거나 아니면 둘 다 가능한 표현으로 때문을 쓸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리을은 서술어와 호응하지 않으므로 황사 가로 고친다. 여기서 리을과 호응해야 되는 서술어는 뭐예요? 발생하다죠. 발생하다라는 말, 과거보다 자주 발생한다. 요 말하고 밑줄 친 리을이 호응을 해야지. 그러니까 목적격 조사 르이 아니라 뭐예요? 주격 조사 가를 써주는 게 타당하죠. 나머지 모두 맞습니다. 자, 13번은요. 이 문제도 우리 학생들이 틀리는 친구는 많이 틀리던데 요령을 알면은 선생님이 그랬죠?
글의 전개 방식 물으면 내용 묻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문제반 때도 뭐라고 그랬어? 대충 보라고 그랬어. 문단의 처음을 대충 보라고. 지금 문단의 맨 처음에 유럽의 18, 19세기 혁신적 지성을 얘기했어. 지금 이 글의 화제는 혁신적 지성이고 첫 문단은 18, 19세기의 혁신적 지성의 역할이야. 그런데 두 번째 문단에 갔더니 뭐야? 하지만 20세기에 이르러. 자, 이렇게 어떤 글의 화제를 시간이 흘러가는 그 변화를 살피면 이를 뭐라고 해요? 변천 또는 통시적 접근이라 했죠. 따라서 반드시 변천이라는 말이 나와줘야 되고, 그 다음 맨 마지막에 현재의 모순과 문제를 파헤치고 이를 개혁하여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는 임무는 누가 져야 할 건가? 그것은 역시 지성의 임무다 하고 현대의 지성이 나아갈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논하고 있으므로 가장 적절한 건 몇 번? 4번이죠. 자, 내용 잠깐 봅니다. 유럽의 18, 19세기는 혁신적 지성의 열기로 가득 찬 시대였다. 지금 글의 화제는 뭐예요? 혁신적 지성이에요. 혁신적 지성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여건의 성숙과 더불어 서양 근대사회 확립에 주도적 역할을 했다. 수많은 개혁사상과 혁명사상의 제공자는 물론이요, 실천면에서도 개혁가와 혁명가는 지성인 출신이었다. 그들은 새로운 미래를 제시하고 그것을 뒷받침할 이데올로기를 마련하고 그것을 실현할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는 동시에 현실의 모습을 과감하게 비판하고 몸소 실천에 뛰어들기도 했다. 여기까지. 아마 프랑스 혁명의 주동자들 그리고 저쪽 미국의 독립선언을 주도했던 그런 주동자들, 이런 사람들을 향해 혁신적이다, 혁신적 지성이다 해서 첫 단락은 유럽의 18, 19세기 혁신적 지성의 역할을 써놓은 거예요. 그런데 하지만이라고 했으니까, 즉 18, 19세기 유럽의 지성들이, 혁신적 지성들이 실천적이었다면, 하지만 20세기에 이르러 사태는 달라지기 시작했다. 근대사회 성립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했던 혁신적 지성은 그 혁신적 성격과 개혁적 정열을 점차로 상실하고 직업적이고 기술적인 지성으로 변모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들이 열정을 가진 게 아니라 하나의 기능인으로, 직업인으로 전락했다는 거죠. 따라서 현대적 지성이 과거에 비해 현대에 와서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살폈어요. 그리고 이 뒤에는 뭐가 나오겠어요?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났는지. 이는 근대사회가 완성되고 성숙함에 따른 당연한 귀결일지도 모르지만, 오르며 오늘날 고도로 발달한 서구사회에 직업적이고 기술적인 지성이 필요 불가결하기도 하다. 그러나 지성이 고도로 발달한 사회에서 직업적이고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제공하는 것으로 만족할 것인가의 문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봄직하다. 여기까지. 두 번째 단락은 바로 20세기에 들어와 기술적인 지성으로 전락한 지성의 역할이 기술적 지성으로 변모했다는 걸 얘기했고, 이에 대해 의문점을 제기했죠. 이제 세 번째 단락에서 만일 서구 사회가 현재에 안주하고 현상 유지를 계속할 수가 있다면 문제는 다르다. 그러나 그것은 사회의 전면적인 침체를 가지고 올 것이며
그것은 또한 불길한 몰락의 징조일지도 모른다. 그래서 세 번째 단락에서 문제 제기를 한 거야. 만약에 현대에 들어와서 혁신적 지성이 필요 없을 만큼 사회가 달라졌다면 굳이 이 자리에서 혁신적 지성이 기술적으로 전락했더라도 그건 문제될 게 없다 이거야. 그러나 여전히 이 사회는 전면적인 문제가 있고 그리고 불길한 몰락의 징조를 보이고 있다는 거지.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아직도 이 시대는 혁신적 지성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현재의 모순과 문제를 파헤치고 이를 개혁하여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임무는 누가 져야 할 건가? 그건 역시 지성의 임무다. 그래서 새로운 시대의 모색을 위해서도 지성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지성의 바람직한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번 시험의 지문을 보면서 그동안의 독해 지문과 많이 내용이 진보적이라는 느낌이 들죠. 그죠? 이게 바로 우리 시험에까지 미치는 정치적인 영향력입니다. 있습니까? 그전에는 대부분 뭐 전통을 유지하고 전통을 고수하고 이런 글들이 주를 이루거나 아니면 옛날 고전 산문을 들어가지고 충을 얘기하거나 효를 얘기하거나 이런 지문들이 많았는데 지금 이번 시험은 전부 뭘 바꾸고 혁신하고 개혁하고 이런 글들이 지문에 훨씬 많이 나오죠. 아까 칸트의 이성의 계몽도 그렇고 그만큼 우리 시험에 나오는 지문의 성격이 정권이 바뀌면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번 시험에서 아주 뚜렷하게 그런 점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글에서 지성은 거의 영구불변의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문화 창조의 기능을 가져야 한다. 현대의 지성은 전문 지식과 기술을 제공하는 데 그치지 말고 현실을 비판하며 실현 가능한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여 새로운 미래를 제시하는 혁신적 성격을 상실해서는 안 될 것이다. 예전에 박근혜 정부 때에는 융합, 창조 이런 말들이 지문에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처음 보는 이 두 번째 시험이죠. 지난번 국가직 추가 시험 때에는 크게 변화가 없었는데 이번 지방직 추가 시험 때에는 지문이 굉장히 성격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지문 자체의 내용들도 다분히 진보적인 시각 그리고 뭔가 지성의 역할, 지식의 역할, 앞으로 민주주의나 또는 이 시장 경제에 대한 비판 이런 글들이 지문에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급적이면 이제 신문 기사나 이런 데에서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정책의 방향이나 이런 것들도 쉬는 시간에 좀 읽어두고 하는 것이 글을 이해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특히 11번 같은 경우는 정말 읽어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방금 선생님이 설명하기 전까지 이게 지금 뭘 얘기한 건가? 영화 타이타닉을 소개한 건가? 박근혜 정부의 시험이었다면 그냥 영화 타이타닉의 줄거리를 써놨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이 글은 그게 아니죠. 타이타닉은 그냥 하나의 비유고 뭘 얘기한 거야? 경제의 문제점. 신자유주의 경제의 문제점을 고발하고 있거든. 또 13번도 겉으로 보면은 그냥 인문과학의 평범한 이야기야. 혁신적 지성에 대한. 그러나 이 사회가 병들었고 이 사회에 병든 걸 바꾸기 위해서는 혁신적 지성의 역할이 이 시대에 더욱 필요하다. 심지어는 18, 19세기 유럽에서 보던 것처럼 권력을 끌어내리는 정권을 바꾸는 또 정치체제를 바꾸는 그래서 요새 우리 정치적 화두가 뭐예요? 개헌이죠. 개헌.
헌법을 9차례 고쳤는데 9차례인가 뭐 8차례인가 고쳤는데 30년간 아직 한 번도 안 고쳤습니다. 겨우 60년 우리 현대사에서 앞에 30년 동안에 9번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헌법은 노태우 이후로 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꾸자는 거거든요. 왜냐면 정치인들은 의원 내각제냐 대통령 중심이냐 여기에 관심을 갖겠지만 국민들은 그게 아니라 헌법의 낡은 독소조항 그리고 대통령에게 너무 권한이 집중되어 있는 이런 것들을 손보자는 것이지, 대한민국은 의원 내각제 하면 곧바로 패거리 정치됩니다. 지금도 그러는데 뭐 지금도 저 어디냐 저 안철수 있는데 봐요. 그 몇 명 되지도 않는 애들끼리 또 뭐 통합한다 어쩐다 그러고 서로 싸워서 나오고, 싸울 때면 꼭 지역주의 서로 비난하고, 뭐 국민의당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이 새끼들은 갔다가 왔다가 갔다가 이러면서 또 무너져가고 있고, 우리 예전에 노무현 정부 때도 기껏해서 정권 바꿔놓으니까 갑자기 열린우리당 뛰어나오고 민주당하고 깨지고 그래서 자멸했죠. 지금 문재인 정부는 그 잘못된 걸 반복하지 않으려고, 그리고 민주당이 지금은 인기도 좋으니까 대통령 인기가 좋아서 버티고 있지만, 예전에 노무현 정부 때는 뭐예요? 그냥 정권 탄생하자마자 민주당하고 갈라서서 열린우리당 나오고 그러면서 무너져서 사라졌거든. 그러니까 지금도 적고를 보이는데 나중에 의원 내각제를 해서 만약에 대통령에게 한 30% 권한 주고 국회에서 뽑은 총리에게 70% 권한을 주면 이건 안 봐도 뻔합니다. 쉽게 말해서 홍준표 같은 사람이 문재인보다 더 많은 권한을 갖게 되는 거예요. 다수당의 총재가. 그럼 뭐 불을 보도 뻔하지 않겠어요? 홍준표도 설명 안 하는 대표적인 인물이죠. 알겠어요? 왜 이러냐고 말하면 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고 설명을 안 해요. 아무리 예전에 똑똑한 홍준표였고 뭐 잘하는 게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개새끼죠. 설명을 안 하잖아. 집안 똑똑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문재인이 대통령 될 때 첫 마디가 뭐였어요? 다 설명하겠다. 그죠? 근데 문제는 정권이란 다 설명할 수 없는 요소가 있거든. 근데 섣불리 다 설명하겠다고 떠들어 놓고 지금 이제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 이 외교 안보에 관한 것들, 이걸 지금 또 야당은 너네 다 설명한다고 했으니까 해라. 그때 지금 누구야? 임종석이가 저기 아랍에미레이트 만나고 왔을 때 이거 말 안 하고 있다고 지금 난리 나가지고. 사실은 외교 문제는 말하면 안 돼요. 그래야 외교 상대국이 우리를 신뢰합니다. 안 그러고 와서 다 떠드는데 어떤 놈이 중요한 얘기를 하겠어요. 그래서 원래 외교 문제는 늘 보도도 자제하고 이게 국제적인 관례야. 그리고 이제 설명을 하라는 건 뭐냐면 국내 정치. 국내 정치에 있어서는 제발 오픈하고 하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 구별을 모를 사람들이 아닌데 지금 뭐 흠잡느라고 아주 신나가지고 떠들고 있지만, 사람은요 설명도 들어야 되지만요 본인도 말을 하고 살아야 살 수가 있어요. 우리 얼마 전에 훌륭한 이 남자 가수 하나가 자살했어요. 스님은 샤이니를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우리 학생 중에 샤이니의 골수 팬이 나한테 CD를 하나 선물하면서, 얘네들은 보통 아이돌하고 좀 다르고 특히 종혁이 얘기를 하면서 이 친구에 관한 걸 좀 관심을 가져보시라고. 내가 그때 처음으로 그 종혁이라는 가수를 알게 됐어. 근데 마침 내가 보는 문학 잡지 중에 레테라고 새로 시작한 문학 잡지가 있는데 거기 인터뷰 기사가 종혁을 인터뷰했어요. 그래서 얘가 노랫말을 어떻게 쓰고
또 어떻게 생각을 가지는지 장장 한 20여 페이지에 달하도록 인터뷰 기사가 있어서 읽었죠. 이건 보통 놈이 아니었어요. 생각이 있는 놈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기획사에서 만들어서 꼭두각시처럼 춤을 추는 놈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말 그대로 아티스트라고. 그래서 이놈 참 내가 너무 아이돌에 대해서 편견을 가졌구나. 그냥 문외 아들, 이 머리에 아무것도 없는 것들 그냥 모아놔가지고 얼굴만 이쁘장하고 몸만 그럴싸하면은 남자애들이든 여자애들이든 뒤에 있는 전문 공장 찍어내듯이 만들어내는 그런 건가 보다 하고 편견이 있었는데, 이 종혁이라는 애의 인터뷰를 보고 내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혔는지 많은 반성을 했죠. 그러면서 걔 음악을 들어봤어요. 그때 비로소 CD를 들어봤어요. 좋더라고. 노래 가사가, 그리고 노랫말이. 더구나 제일 훌륭했던 건 본인이 직접 작사 작곡을 하는 능력을 가졌더라고. 근데 얘가 자살했다는 거예요. 불과 2주 전에 개인 콘서트를 열었고 성황리에 끝났고, 그리고 앞으로 또 출연할 방송들도 줄줄이 잡혀있는 애가 왜 죽었느냐? 외롭다고. 그리고 듣고 싶은 말이 뭐라고 유서했었어요? 고생했다는 말을 듣고 싶다. 내가 그걸 읽으면서 대한민국은 가족으로부터 독립하지 않으면 영원히 불행하게 돼. 내가 볼 때 그 종혁이라는 친구는, 자세한 내가 개인사는 모르겠지만 예전에 최준실 씨의 죽음도 그렇고 그 뒤에 연예인들 대부분 어디 사고 나서 죽은 게 아니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분들은 전부 가족 때문이에요. 왜? 집안에 이렇게 갑자기 젊은 나이에 돈 버는 사람이 등장하면 가족들이 갑자기 기생충이 돼요. 피 빨아먹습니다. 그리고 그 집안에 돈을 벌게 된 그 연예인은 대한민국의 그 효심리, 여기에 입각해서 아이돌, 다른 나라 아이돌은요 성공하면은 이렇게 부유해졌는데 뭐 하고 싶어요? 뭐 요트 갖고 싶어요. 뭐 세계여행 다니고 싶어요. 우리 애들은 뭐예요? 엄마 집 사드리고 싶어요. 아버지 차 바꿔드려서 좋아요. 정말 눈물 나는 거예요. 눈물 나는. 어떻게 이제 20살, 20몇 살 먹은 남자 여자애들이 돈 벌어서 제일 좋은 게 뭐냐 했더니 마음껏 즐긴다라는 말을 안 하고 엄마 집 사줘서 좋다. 아버지 차 바꿔드려서 좋다. 정말 이건 무슨 6.25 피난 시대도 아니고. 그럼 그렇게 하다가 못 견디고 죽으면 부모님이 좋겠어요? 아니 이렇게 인기 많고 이런 애가 마지막에 듣고 싶은 말이 겨우 고생했다는 말을 듣고 싶다. 그러면서 뭐라고 썼어요? 나 할 만큼 했다고. 나는 글쎄요. 그 유서에 전후 사정은 모르겠지만 그 내용만을 봤을 때 너무나 감정이입이 돼요. 공감이 되고. 이 사람이 가진 예술적 재능의 일부도, 이 사람은 만약에 예술적 재능 그 자체만 했다면 즐겁게 일을 했을 사람이에요. 근데 그걸로 돈을 벌어야 되고 그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그러면 원래 뭔가를 만들려면 혼자서 차분히 있는 시간이 필요한데 이 연예계 시스템은 안 보이고 있으면 뭐야? 돈이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부득이 뭐 팬밋 뭐야 이거 뭐 그런 그 뭐냐 이거 광고도 나가야 되고 방송 가서 낄낄거리고 떠들기도 해야 되고 사진도 찍어줘야 되고 무슨 행사에 나가기도 해야 되고, 본인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자기는 글 쓰고 음악 만들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그러니까 뭐 정신과 의사를 찾아봤지만 정신과 의사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뭐 어떤 놈들은 정신과 의사 비난했다고 뭐라 그러던데, 아유, 죽을 때 누굴 비난을 못해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이미 마음이 바닥까지 가는데 그런 건 따질 게 아니고, 저는 딱 그 두 구절이 고생했다고 좀 들었으면 좋겠다는 말하고, 나도 할 만큼 했다라는 말, 이 두 마디가 선생님은 너무나 이 진짜 비극적으로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다짐했어요. 나는 절대로 정말 1원 한 푼도 자식에게 부담 주지 말자. 그리고 그냥 자식은 자식으로 존재하는 게 즐거운 거지, 그가 집을 사주고 차를 바꿔주고 그런데도 희희낙낙하는, 그래서 옆집에 자랑하는 우리 아들이 이거 사줬어요, 우리 딸이 이거 사줬어요, 그런 꼴불견은 부리지 말자. 우리 앞서의 부모들은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리고 나 역시도 그런 자식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했지만, 내 이후에서만이라도 나도 이렇게 부모했으니까 나도 대접받아야지, 이 생각을 나부터 끊지 않으면 이 악순환은 계속될 것 같아요. 아니, 젊은 놈이 돈 벌면은 맛있는 거 먹고 싶어요, 뭐 놀러 가고 싶어요, 제가 혼자 뛰놀 수 있는 뭐 풀장 갖고 싶어요, 이래야지 정상이지. 어떻게 부모님 전셋집을 뭐 집사드렸어요, 월세를 전세로 바꿔드렸어요, 이걸 어떻게 뿌듯해하면서 늘 인터뷰하냐고, 우리 아이돌 애들을. 최진실 그 배우, 훌륭한 배우를 죽인 건 옆에서 그를 기생충처럼 갉아먹던 그 엄마, 그리고 그 남편 새끼, 동생, 주변의 친구들 돈 빌려달라고 그러고, 그게 최진실을 죽게 했어요. 나는 김광석의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에 지금 남은 건 뭐야? 재산 싸움밖에 더 남아요. 이 안타까운 건 정말 왜 자기 가족 중에 한 명이 돈을 벌면 그냥 그걸로 즐거운 거지, 왜 거기서 뜯어먹으려고 들고, 자기가 하던 거 그만두고 거기 끼어들고. 심지어 어떤 아이돌의 아버지는 멀쩡히 회사 다니다가 자기 자식이 성공하니까 자기가 로드 매니저로 나오는 거야. 그런데 얼마나 부담되겠어. 하여간 우리나라 가족 문제 이거 다시 재구성해야 돼요. 그리고 가족은 무조건 따라야 될 대단한 거 아닙니다. 그냥 우연히 엮인 거예요. 뭘 그렇게 대단하게 충성할 거 아닙니다. 그냥 서로 가장 가까이 책임을 다하는 것이지, 그렇게 내 인생을 통째로 송두리째 바칠 만한 그런 대단한 거 아니라는 거, 그거 빨리 우리가 깨우쳐야 우리도 정말 말 그대로 개인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그 최소한의 권리를 찾을 수 있지 않나 싶어요. 하여간 무척 안타까운 뉴스 중에 하나 있어요. 워낙 지금 병원 아이들 신생아 문제가 크다 보니까 그 종혁 군의 죽음에 대해서 별다른 말이 없는데, 사실은 큰 뉴스입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우리나라, 이건 아이돌 그 매니지먼트 회사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누나가 신고했다 그러죠. 동생의 죽음을 예감하고 지가 뛰어갔어야죠. 내가 누나라면 뛰어갔죠. 왜습니까? 며칠 전부터 그러면. 그리고 머리끄댕이 잡고서라도 옆에 있었을 겁니다. 정 그렇게 불안했습니다. 뒤에 가서 헛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나마 누나한테도 심정을 다 말 못했다는 얘기는 그거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최진실도 그렇게 옆에 사람도 있었어도 마지막에는 아무에게도 할 말을 나눌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 사람이 사람에게 제일 먼저 해야 될 건요, 말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의 말을 들어줘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고 최고예요. 그러면 사람은 절대 죽지 않습니다. 너 아프구나 하고 함께 울어만 줘도 사람은 절대 죽지 않아요. 그런데 그걸 안 합니다. 그걸 안 하면서 이익은 뺏어가니 얼마나 얄미워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애인이라는 이름으로, 친구라는 이름으로, 선후배라는 이름으로 좋을 때는 뺏어가면서 내가 정말 슬프고 그래서 좀 막 하소연하고 싶으면 시간 없다 그러고 나중에 보자 그러고 너처럼 돈 잘 버는 애가 뭐가 고민이 있다고 그러니 이런 헛소리 삑삑하면서 안 만나죠. 그리고서는 어디 쓰잘데없는 카페에서 축제나 열고 뭐 술잔치나 열면 쪼로로 달려와서 뭐 너밖에 없다 그러고 다 처먹고 가고 외로워서 전화 한 통화 해도 안 받고 개새끼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그러니까 사람에게서 말을 나누기 어려우니까 종교가 몇천 년이 지나도 남아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들어주니까, 부처님은 들어주니까, 목사님은 들어주고 스님은 아무 관계없는 사람의 말을 들어주니까. 근데 인간은 가까이 있는 사람이 들어줄 때 더 위로받거든. 그런 낯선 사람들의 힘도 필요하지만 가까이 있는 사람들, 나를 좀 아는 사람들, 우리는 그걸 너무 못하고 있어요. 아주 아까운 또 인재가 한 명 죽었네요. 자, 그 다음에 거기 그래서 13번은 시대적 변천하고, 자 14번 봐요. 제망매가예요. 19채 향가고 죽은 누이를 추모하고, 이건 뭐 다 아는 거죠. 문제는 질문이 뭐냐, 설명으로 적절한 거 물으래요. 1번 시적 태생과의 재회에 대한 소망. 정답이죠. 어떻게 재회하길 바래요? 극락세계에서, 미타철에서 만나기를 도닦으면서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래는 처음에 넋 줄 생사길은 예있음에 머뭇거리고 나는 간다는 말도 못다 이루고 어찌 갑니까? 여기까지는 뭐예요? 누이의 죽음을 이야기한 거예요. 누이가 갑작스럽게 유서 한 장 못 남기고 죽은 거야. 그 다음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이해저에 떨어지는 잎처럼 한 가지에 나고 가는 곳을 모르는구나. 뭐 한 거야? 바로 그 누이의 죽음을 나뭇가지에 매달려 있던 잎이 지는 것에 비유해서 이제 누이의 죽음만이 아니라 인생의 무상함을 얘기한 거죠. 이렇게 삶은 무상하다. 한 부모 밑에 태어나도 죽을 때에는 모르는구나. 그런 삶의 무상함을 얘기했어. 여기까지만 노래하고 끝났다면 이 노래는 그냥 비장감이고 답은 어디야? 4번이 될 수 있죠. 3번이 될 수 있죠. 그러나 마지막에 두 줄에서 미타 차례에 만날라 도닦아 기다리고다. 여전히 종교적인 신념으로 불교의 윤회 사상으로 다시 만날 것을 꿈꾸고 있죠. 그래서 이 노래는 비장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로 끝나요? 숭고미로 끝나는 작품이다. 그러므로 답은 몇 번? 1번. 2번 반어법 없죠? 이 노래에 반어법이 어디 있어? 대신 상징적으로 노래했지. 도닦으면서 기다리겠다는 건 정말 기다리겠다는 거지 반어법 아니죠. 3번 세속의 인연에 미련을 두지 않겠다? 그러면 왜 다시 만나고 싶다고 했겠어요? 관계없고. 처음에 넋줄은 상황을 인식했어. 누이의 죽음. 근데 그 다음에 넋줄은 객관적 석용을 쓴 게 아니라 상징적으로 누이의 죽음을 잎이 지는 것에 비유했죠. 우리 이 제망매가는 19채 향가라고 했습니다. 19채 향가는 저렇게 9번째 줄에 라는 감탄구가 나오고 이 감탄구가
9번째 줄에 등장하는 걸 19차양가라고 하는데, 이 19차양가 중에서 가장 문학성이 빼어난 게 두 작품이 있죠. 하나가 바로 얘 뭐예요? 제막매가. 또 하나는 또 하나 힌트. 찬으로 시작해. 찬 기파란가. 시험에 힌트를 좀 주라고 그래야겠어. 그럼 다 맞히는데. 찬 기파란가. 이건 누가 지었죠? 힌트. 충으로 시작해. 누가 지었어? 충담사. 충담사의 찬 기파란가와 월명사의 제막매가가. 선생님, 그럼 이건 집단적인 노래입니까? 절이 지어서. 아니야 임마. 스님의 이름이야. 절이 아니라 스님. 그래서 충담사의 찬 기파란가와 월명사의 제막매가는 바로 문학성이 가장 빼어난 작품이다 라고 평가합니다. 15번 별표시. 왜 별표시 하라고 했습니까? 항상 나오는 유형이야. 뭐냐? 전혀 공부하지 않은 거. 있습니까? 어떤 수험서에도 없는 거. 누구도 설명하지 않은 거. 뭐예요? 그 자리에서 설명해주고 그거를 적용해 보라는 거. 이 유형은 늘 빠지지 않고 한 문제 나옵니다. 얘는 특징이 뭐냐면 시험장 안에서는 어려워요. 근데 시험장 밖에서 보면 참 쉬운 문제예요. 바로 이런 문제를 듣도 보도 못했기 때문에. 있습니까? 그래서 시험장 안에서는 낯설게 여겨졌어요. 근데 시험장 밖에서 보면 너무 뻔히 쉬운 거거든. 얘는 머리로 푸는 게 아니에요. 바로 그 순간의 집중력, 그리고 심리적인 장악력. 보세요. 다음 글을 참고할 때 보기에서 아이의 말에 대한 엄마의 말이 반영하기에 해당하는 것은, 그러면 이 문제 풀려면 반영하기에, 말하기의 방법 중 반영하기에 대해 알아야 돼요. 이제 2018년도 시험 대비 공무원 수험서에는 모두 말하기 듣기 코너에 반영하기와 이게 뭐냐? 요약하기, 또 연락에 써놓을 겁니다. 이론이 하나 더 늘겠죠. 다시는 안 나옵니다. 알겠어요? 이건 어디까지나 여기서 설명해주고 적용해 보라는 겁니다. 그럼 이 글에서 반영하기에 뭐라고 썼느냐? 반영하기는 네 번째 줄에 상대의 생각을 수용하고, 이 말은 뭐야? 상대가 무슨 말을 하든 먼저 상대의 말을 받아들인다는 거야. 무슨 말이 되겠어요? 그런 다음 상대의 현재 상태에 감정이입을 하여, 이 말은 뭐야? 완전히 그 사람 편에서 말하라는 거야. 이게 반영하기야. 우리가 생각하는 비판적 듣기 그런 거 아닙니다. 알겠어요? 적극적 의견 표시 그런 거 아닙니다. 완전히 뭐야? 그 사람의 말에 동조하라는 겁니다. 이게 이 글에서 말하는 반영하기야. 자, 애가 엄마 모레가 시험인데 내일 꼭 치과에 가야 하나요? 얘 생각은 치과 가기 싫다는 거야. 뭐 때문에? 시험 준비하려고. 이 아이의 입장. 그럼 엄마는 뭐라고 그래야 돼? 1번, 너 치과 가기 싫어서 그러지? 이건 니네 엄마지. 알겠어요? 보통의 엄마들. 이 새끼 치과 가기 싫으니까 평소에 공부도 안 하는 새끼가 꼭 치과 간다 그러면 내일 모레 시험이라고 그러고. 이건 보통의 엄마들이 하는 얘기. 2번, 네가 치료보다 시험에 집중하고 싶구나. 보통의 엄마는 절대 하지 않는 말. 됐습니까? 그러나 이 글에 반영하기를 반영한 말. 왜? 완전히 그 입장에 동조했잖아. 아, 네가 치과 가기 싫은 게 아니라 시험을 준비하려고 하는구나. 정답 몇 번? 2번. 3번.
내일 꼭 치과에 가야 하는지가 궁금하구나. 이건 엄마가 선생일 때. 알겠어요? 그러니까 아주 엄마가 선생이거나 전도사거나, 알겠어요? 아니면 뭐 이런 동네 부녀회 회장이거나 이럴 때 이런 말을 하지. 아이를 뒤집어 버리는, 아이를 짜증나게 하는. 그래서 다시는 엄마하고 얘기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왜? 엄마는 화도 안 내요. 아, 치과에 가야 하는지가 궁금하구나. 전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 그 다음 4번. 약속은 지켜야 하는 거니까 치과에 가야겠지. 아이를 역시 돌아버리게 만드는. 위에 반영하기 하고는 완전 반대죠. 아이 말을 싹 무시하는 거잖아. 그리고 원칙주의적인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역시 엄마가 선생이거나, 알겠어요? 전도사거나, 아니면은 엄마가 스님이시거나, 아니 스님이 아니구나, 비군이시거나, 아니면 하여가 뭔가 원칙주의자, 아니면 엄마가 철저한 유교주의자시거나, 알겠어요? 집안에서 조상을 제사를 5대째 모시거나 이러는 집에서 항상 약속은 지켜야 한다 하고 치과는 가야지. 네가 안 가면 치과 선생님이 얼마나 기다리시겠니? 이런 말. 답은 2번이죠. 사실은 나와서 보면 쉬운 문제예요. 근데 이게 왜 시험장에서는 그렇게 눈에 안 들어오느냐? 바로 빨리 풀려고 하니까. 욕심이 앞서니까. 그래서 이 마인드 컨트롤이 돼야 돼요. 자, 16번. 이거 잘 풀라고 평소에 전미사와 전성어미 그렇게 강조했고,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어디 보라 그랬어? 앞을 보고. 서술성이 있느냐 없느냐. 1번. 그는 수줍음이 많은 사람입니다. 다른 학원의 한 친구가, 선생님, 그가 수줍음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서술성이 있죠. 정말 무서운 창의성. 그런 식으로 따지면 연관 안 되는 게 어딨어. 이해돼요? 선생님이 그랬잖아. 거기 써 있어야 된다고. 정말 누구누구가 수줍다라고 써 있어야 된다고. 그가 수줍음 이상하잖아. 그죠? 호응하는 말이 없는 거지. 수줍음은 명사예요. 전미사가 온 거지. 그럼 사전을 찾으면 수줍은 나와 안 나와? 나와야지. 나옵니다. 2번. 없잖아 호응하는 말이. 이것도 그러면 그가 죽은 거죠? 이럴 거야? 호응이 써 있어야 돼. 의미상 그런 게 아니라. 호응하는 말이 없어. 죽음 명사죠. 전미사가 온 거야. 아니 3번 써 있잖아. 태산이 높다고. 거기 써 있잖아. 태산이 높다고. 그럼 답은 몇 번? 3번이지. 이걸 왜 틀리나? 4번. 없잖아 호응하는 말이. 나라를 위해 하고 젊음은 아무 관계 없어. 역시 젊음도 명사죠. 근데 이렇게 풀면 너무 쉽다고 생각하는지 몇몇 스님들도 미리 뭐 답안 그걸 왜 경쟁적으로 올리는지 그 새끼들도 미친놈들인데 그러니까 다 엉터리로 답을 써놨어요. 많이 알아도 또라이 짓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보는 거예요. 앞에 써 있어야 돼. 그래야 그럼 태산이 높으면 뭐냐? 명사절을 만든 거지.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 글의 목적어가 되는 거고요. 주어는 뭐야? 사람들이. 알겠습니까? 이건 뭐 이의제기도 필요 없는 거고 너무 쉬우니까. 국어사전 찾으면 수줍음, 죽음, 젊음, 명사로 다 나오고 높음만 안 나오는데 뭐 이론을 제기할 게 뭐 있어요 이게. 자 17번. 아니 이건 차분하게 풀면 풀리죠. 기억, 니은은 모두 형님이다. 그렇죠? 자기나 당신을 우리 뭐라고 그래? 제귀대명사라고 그러죠.
둘 다 뭐예요? 3인칭이죠. 어떻게 자기가 1인칭이에요? 쌤이 얘기하면서 내가 내 몸을 이렇게 표현을 해야지. 내가 자기 몸을 변태 같은 새끼지. 내 몸이지 무슨 자기 몸이야. 니은은 2인칭이다. 물론 당신이 2인칭으로 쓰일 수는 있어요. 대화를 하면서 당신이 뭘 잘했다고 그래? 2인칭이에요. 그러나 여기서의 당신은, 형님은 당신 스스로 애국자라고 생각한다. 이때 당신은 3인칭 제규대명사죠. 정답 몇 번? 2번. 니은은 기억보다 높입니다. 그렇죠? 3인칭 제규대명사로 당신은 높임의 의미야. 디귿은 기억과 달리 형님 이외의 다른 대상을 가리킬 수 있다. 이 말은 뭐냐면 중의성이 있다는 거지. 왜냐? 형님은 그의 신문을 나에게 주었다 이러면, 그의 선물을 나에게 주었다 이러면 이 그가 형님을 말하는지, 그지? 형님을 말하는 지시어로 쓴 건지, 아니면 다른 사람, 제3자를 말하는 것인지 중의적이죠. 그래서 그 중의성을 없애려고 제규대명사라는 걸 쓰는 거야. 형님은 당신의 선물을 나에게 주셨다. 이러면 그 선물은 형님 거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알겠죠? 어쨌건 17번은 쉬운 문제고. 자, 18번. 이건요, 꼼꼼하게 읽는 순간 함정에 빠집니다. 절대로 꼼꼼하게 읽으면 안 돼. 먼저 밑줄 친 기역, 니은, 디귿이 뭔지를 봐야 돼. 그랬더니 뭐야? 사람 이름이네. 그렇죠? 그것도 화가야. 그러면 르네상스 이래의 화가는 원근법을 묘사했다라고 했어. 첫 문단에. 첫 문단만 보면 돼. 그러나 1907년부터 피카소와 브라크는 전통적인 원근법의 관계를 버리고 그랬으니까 기역과 디귿은 서로 반대야. 여기까지는 알겠지? 그럼 이제 관건은 세잔이야. 근데 세잔에 뭐라고 써 있어? 두 화가는 모두 세잔의 방식에서 영향을 받았다. 그러면 니은과 디귿은 한 편이야. 정답 몇 번? 1번. 이해됐어요? 니은 디귿이 한 편이라는 것만 알면 문제가 선택지가 쉽게 냈다고. 그래서 쉽게 찾아볼 수가 있죠. 19번. 문법 문제가 아닌 듯 문법 문제인. 독해 문제가 아닌 듯 독해 문제인. 알겠습니까? 친구인지 애인인지 모르는 그런 애매한. 1번은 작은 언니는 최소의 자리병식이다. 이걸 최소의 자리병식이라는 형태소의 정의 때문에 형태소라고 생각한다면 틀린 말이지. 근데 윗글에 최소의 자립을 뭐라고 써놔서 첫 단어에? 단어의 뜻으로 썼죠. 그죠? 윗글에 써 있어야 돼. 독해를 빙자한 문법 문제라는 얘기가 이거야. 독해의 내용이 문법적 지식이라 그걸 이해하려면 문법 지식이 있어야 돼. 그렇지만 내가 알고 있는 문법 지식에 끼워 맞추면 안 되고 윗글에서 뭐라고 썼는가? 최소의 자리병식을 단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언니는 단어다 이 말이야.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 다음 는과 을 조사죠? 체언 등에 붙어서만 쓰이므로 단어다. 거기 두 번째 단락에 그러나 단어의 정의가 그렇게 간단한 일은 아니다. 작은 언니는 할 때의 는과 웃음의 에서의 는과
옷을 할 때 을과 같은 는 을과 같은 조사는 작은 언이나 옷과는 분리해도 제 뜻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그러나 조사는 홀로 쓰이지 못하고 반드시 체언 등에 붙어서만 쓰인다. 여기까진 맞아. 그죠? 근데 그 다음에 이런 까닭으로 국어의 조사를 단어로 한다? 이러면 끝나는데 단어로 인정하기도 하고 인정하지 않기도 한다 라고 했으므로 이렇게 쓰임으로 단어다라는 건 이 글의 내용이 아니죠. 정답 몇 번? 2번. 그래서 선생님이 이건 문법 문제의 탈을 쓴 독해 문제요. 독해 문제의 탈을 쓴 문법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내용을 이해하려면 문법 지식도 있어야 되고 마찬가지로 문법 지식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이 글에 뭐라고 썼는지를 봐야 돼. 이해돼요? 따라서 2번이 틀렸죠. 3번 그루나 것 단위명사죠. 의존명사야. 얘는 그 통사적 성격이 명사와 동일하다. 그렇지. 의존명사도 명사와 성격은 동일한데 다만 차이가 있다면 뭐야? 관용어의 수식을 꼭 필요로 한다는 것만 차이가 있죠. 샛노랗다나 손목은 복합어다. 그렇죠. 복합어라는 것은 파생어 합성어를 합쳐서 복합어라고 윗글에 얘기를 했지. 그러므로 샛노랗다는 셋 접두사가 붙은 파생어지만 손목은 합성어고 그러므로 파생어 합성어를 합쳐 복합어라고 한 거죠. 됐어요? 자, 본문 잠깐 봅니다. 단어란 흔히 문장을 구성하는 단위 가운데 분리하면 본래의 뜻을 잃어버리게 되는 최소의 자리 병식이라고 정의한다. 여기까지 단어의 뜻을 얘기했어. 단어란 최소의 자리 병식이다. 이때 자립이라는 말을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다른 것과 떼어나면 본래의 뜻을 잃어버리는, 그러므로 최소의 자리 병식이라는 것은 의미를 가진, 즉 최소의 자립 형태소 자립적인 형태를 단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작은 언니는 새 옷을 입었다 해서 단어는 몇 개야? 오늘, 또 작은 언니, 그리고 새, 그리고 옷, 그리고 입었다야. 거기다가 조사를 우리는 특별히 더하기 때문에, 그래서 는과 을이 조사가 또 단어로 들어가지. 그러나 원래 조사는 단어의 정의와는 어울리지 않죠. 왜? 최소의 자립이 아니기 때문에. 분리성은 있지만 조사는 분리성이 크기 때문에 단어로 현대문법에서, 학교문법에서 단어로 취급하는 거지, 나머지는 일반적인 단어의 정의에 전혀 부합되지 않죠. 왜냐하면 혼자도 못 쓰고 혼자 의미도 없고, 있습니까? 다만 분리성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이를 단어로 여긴다는 거지. 자, 그래서 작은 언니는 작은과 언니로 분리할 수는 있지만 이렇게 분리하면 본래의 뜻과는 다른 것이 되기 때문에 작은 언니는 한 단어가 되는 거죠. 입었다는 형태소를 분석하면 입과, 입을 뭐라 하지 우리가? 어간, 엇을 선어말어미, 다를 어말어미. 이렇게 어간과 어미로 구성되어 있지만 각각 홀로 쓰일 수가 없어요. 이 세 개의 단위가 모여서 하나의 입었다라는 자리병식을 이루니까 입었다는 단어고 입과 엇과 다는 단어가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단어보다 더 하위 요소로 뭘 둔 거야? 형태소라는 개념을 둔 거죠. 그러나 단어의 정의가 그렇게 간단한 일은 아니다. 즉 조사에 대한 얘기를 한 거죠. 국어의 조사를 단어로 인정하기도 하고 인정하지 않기도 한다. 그러니까 단어의 정의가 생각처럼 쉬운 게 아니다라는 걸 두 번째 단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뭘 들었냐면 이와 유사한 어려움은 의존명사에서도 볼 수 있다. 항구루 할 때의 구루, 줄 것 할 때의 것은 의존명사인데
이들은 분리는 가능하지만 홀로 쓰이지 못하고 반드시 관용어의 수식을 받아서만 쓸 수 있다. 그러나 의존명사는 관용어의 수식을 받는다는 점에서 그 통사적 성격이 명사와 동일하다. 따라서 의존명사는 명사와 동일한 성격을 지니는 단어로 취급한다. 다만 관용어가 필요로 하니까 자립명사가 아닌 의존명사라고 말을 할 뿐이지. 따라서 두 번째 단락에서는 조사와 의존명사가 왜 단어인지, 왜 단어이고 단어가 아니라는 거에 대한 반박을 하는지, 가능한지 이걸 적어 놓은 거야. 그리고 세 번째 단락, 국어의 단어는 형성 방식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된다. 하나는 구름, 겨우, 먹다처럼 단일한 요소가 한 단어가 되는 것이다. 이걸 뭐라고 한다? 단일어. 마지막 단락, 다른 하나는 다양한 요소들이 결합하여 한 단어가 되는 경우다. 이들은 단일어와 구별하여 뭐라고 부른다? 복합어 라고 부르고, 복합어는 다시 두 가지 종류로 나뉜다. 샛노랗다, 무덤, 잠은 어휘 형태소인 노랗다, 묻, 자에 셋, 미음과 같은 접사가 덧붙어 파생된 단어다. 이처럼 어휘 형태소에 접사가 결합하여 형성된 단어를 뭐라고 부른다? 파생어. 그리고 손목, 고무신, 빛나다, 날짐승 같은 단어는 각각 손과 목, 고무와 신, 빛과 나다, 날과 짐승으로 분석되고, 이들은 각각 어근인 어휘 형태소끼리 결합하여 한 단어가 된 경우로 이를 합성어라 한다. 그러므로 합성어와 파생어를 합쳐 복합어다. 사실은 문법 시간에 다 공부한 지문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조금 까다로울 수 있었던 건 2번 선택지의 설명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거든. 분명히 조사는 단어야. 그러나 위에 보면 그래서 꼭 단어라고 부를 수도 있고 부르지 않을 수 있다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독해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2번은 답이 안 되는 거죠. 아니죠. 올바른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자, 20번. 난쟁이가 쏘올린 작은 공. 얼마 전에 문제반에서도 봤고, 난쟁이가 쏘올린 작은 공은 몇 번이나 우리가 봤던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난쟁이는 정말 아버지가 난쟁이다 이런 의미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약자, 그만큼 경제적으로 어려움 처지에 있는 걸 난쟁이로, 즉 상징적으로 썼다라는 거죠. 이 문제는 난쟁이가 쏘올린 작은 공을 공부했는지 그 사람이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그냥 앞뒤 문맥을 이해하는지 이 능력을 묻는 거야. 기억에 아버지는 난쟁이였다. 이때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된 아버지의 왜소함을 드러낸다. 이렇게 볼 수 있지요. 이렇게 보라는 게 아니야. 이렇게 볼 수 있는지를 판단하면 돼. 분명히 그렇게 볼 여지가 있죠. 그 다음, 니은은 우리의 생활은 전쟁과 같았다라고 했어. 이는 가난한 도시민민의 힘겨운 삶을 전쟁에 비유한다. 그렇죠? 그래서 그 앞에 우리 다섯 식구는 지옥에 살면서 천국을 생각했다. 단 하루라도 천국을 생각해 보지 않은 날이 없다. 하루하루 생활이 지겨웠기 때문이다. 우리의 생활은 전쟁과 같았다. 우리는 그 전쟁에서 날마다 지기만 했다. 그러니까 그만큼 살기 힘든 도시 빈민가, 하루아침에 재개발된다는 이유만으로 쫓겨나는 그런 난쟁이 일가족의 처지를 표현한 거지. 3번, 이게 좀 상상력이 필요한데, 벽돌 공장의 높은 굴뚝 그림자가 심의 담에서 꺾어지며 좁은 마당을 덮었다. 이때 굴뚝이 의미하는 건 바로 산업화의 상징물이고, 하필이면 그것이 마당을 덮었다 할 때 마당은 사람들이 사는 보금자리야. 그러니까 거대한 산업화의 그림자가 일상의 생활까지 덮었다는 것을
그래서 맹목적이고 무리한 산업화의 위압적 분위기, 말을 좀 어렵게 써서 그러지 위압적이다, 공포를 조장하고 두려움을 갖게 하는 그런 분위기를 드러낸 것이다. 가능하죠. 왜? 하필이면 마당을 덮은 게 아름다운 새떼도 아니고 꽃들도 아니고 나뭇가지도 아니고 하필이면 뭐야? 굴뚝이야. 산업화의 상징인 굴뚝이라고. 그러므로 적절한 설명이죠. 그런데 리을번, 행복동 주민들이 잔뜩 몰려들어 자기 의견들을 큰 소리로 말하고 있다. 아, 이건 곧 주민들의 노력으로 삶이 개선될 거다. 여기까지만 읽으면 알 수 없죠. 근데 다음 구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들을 사람은 두셋밖에 안 되는데 수십 명이 거의 동시에 떠들어대고 있었다. 쓸데없는 짓이었다라고 나오죠. 떠든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었다라고 했습니다. 사실은 이 소설이 쓰여진 건 1979년, 80년. 그러니까 책이 나오자마자 못 읽게 했습니다. 그래서 80년대 대학에 들어간 사람들은 이 책을 떳떳하게 볼 수도 없었어요. 몰래 복사해서 보고 못 보게 했으니까. 그런데 1990년 노태우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런 못 보게 하던 태백산맥이나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곳, 광장 이런 걸 이제 마음껏 보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교활한 놈들이 예상했던 대로 보라고 그랬더니 이것들이 안 봐요. 그전에는 보지 말라고 했는데 그거를 복사하고 뭐 심지어는 필사하고 그걸로 막 세미나도 하고 토론도 하고 이러던 새끼들이 이제 마음껏 봐라 하고 풀어놨더니 안 봐. 그래서 지금도 대한민국에 뭐 글 쓰는 잘 쓰는 분들 많지만 대한민국을 움직인 소설을 꼽으라면 첫째가 광장이에요. 바로 이데올로기에 대해서 결코 북한이 또는 공산주의가 우리와 특별히 다른 게 아니구나. 얼마든지 우리는 남과 북을 고민해 볼 수 있구나. 제3의 운영이 가능하구나. 이 실마리를 던진 바로 소설이 최윤의 광장이죠. 이건 위대한 소설입니다. 바로 4.19의 꽃, 4.19라는 혁명이 없었다면 감히 나올 수 없었던 아주 위대한 소설이죠. 그리고 10년의 세월이 흘러서 1960년을 시작한 게 최윤의 광장이라면 이 광장이 우리의 이데올로기적인 어떤 이분법을 깨뜨렸다면 우리의 가난하고 힘겨운 것이 내 탓만은 아니구나. 내가 게으르고 우리 집안이 재수가 없고 우리 아버지가 술만 처마셔서 내가 가난한 건 아니구나. 뭔가 이 새끼들이 법을 안 지켜주는구나. 노동자들이 가져야 될 권리가 있는데 안 알려주는구나. 학생이 가져야 될 권리가 있는데 선생들이 안 알려주는구나. 이걸 느끼게 했던 엄청난 사건이 바로 전태일의 죽음. 즉 노동 3법을 보장하라 하고 20대 젊은이가 자기 몸을 불태워서 청계천에서 분신한 그 사건이 대한민국을 모두 부끄럽게 한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사회적 파장이 있어서. 그 다음 등장한 게 바로 이 난쟁이가 쏘는 작은 공입니다. 바로 우리가 얼마나 끔찍하게 살고 있는지,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러고 있다는 것. 그리고 다른 동네 사람들은 정말 다르게 살고 있다는 것. 이걸 느끼게 해준 대표적인 소설이 바로 난쟁이가 쏘는 작은 곳. 이게 사실은 성남시로 철거당했던 잠실 주변에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성남으로, 일산으로, 분당으로 쫓겨났던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건데, 지금은 성남도 부자 동네가 돼버렸고, 이제 거기서 더 쫓겨난 사람은 이제 경기도 주민도 못 되죠. 더 밀려났죠. 그리고 심지어는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 나온 지 20여 년 만에 대한민국 서울 수도 한복판에서 역시 철거하는 데 저항하다가 그 저항에 시민도 죽고, 거기에 그 사람들을 막아섰던 경찰도 죽고, 용산 참사가 벌어진 게, 그래서 이 조세희라는 선생이, 작가가, 조세희 씨는 소설은 달랑 2개 썼습니다. 난쟁이에 쏘아올린 작은 공과 또 하나 2개 썼는데, 나머지는 사진작가로 얼추 이렇게 살아오시는데, 그분이 용산 그 참사 추모 현장에 가시면서 인터뷰를 하는데, 내가 난쟁이를 썼던 시대부터 지금 30년이 흘렀는데 어떻게 똑같냐, 어떻게 이렇게 없는 사람들의 말은 안 들어주고 무조건 폭력으로 철거하고, 심지어는 용역들을 불러서 그 안 가겠다는 주민들을 때리고, 언론은 그들이 마치 대단한 보상이라 요구하듯이 왜곡하고, 어쩌면 이렇게 달라진 게 없냐 하면서 울먹이면서 인터뷰를 하셨습니다. 끔찍하죠. 그래서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 정말 더 이상 언급되지 않는 시대가 아마 우리가 바라는 시대가 돼야 될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이 글은요, 선생님이 정말 말 그대로 수십 번 읽었습니다. 그런데 읽을 때마다 늘 새로운 게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 최고의 소설입니다. 그리고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거의 모든 국문학 관계자들이 여론조사를 하면 1위가 바로 최윤은의 광장과 이 조세희의 난쟁이에 쏘아올린 작은 공. 태백산맥이 또 토지가 가끔 3, 4위에 올라오기도 하지만 부동의 1위는 바로 이 광장과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입니다. 134쇄, 그러니까 지난 20년간 그래도 여러분 빼고는 읽을 사람들은 읽었다는 겁니다. 꾸준히 읽는, 말 그대로 스테디셀러예요. 여러분들이 사서 보면 여러분들 자식들도 사서 읽어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소설입니다. 꼭 의무적으로라도 나중에 공무원 되면 한 권씩 사놓으세요. 의무적으로라도. 알겠습니까? 그래서 최소한 이 정도는 봐야 대한민국을 살아간다고 얘기할 수 있죠. 도스토옙스키의 죄와벌을 안 읽었다고 괜히 죄 지은 놈처럼 뛰어다니지 말고, 이런 거 안 읽었을 때 더욱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춘향전, 홍길동전 안 읽은 거 부끄러울 거 없습니다. 이미 시대가 지났는데 무슨 아버지를 부르지 못하고 이걸 읽고 여러분들이 무슨 감동을 얻겠어.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도 영향이 있는 이런 소설은 꼭 읽어보기 바랍니다. 자, 절대 주민들의 노력으로 삶이 개선될 것을 암시한 게 아니죠. 거기 또 글에 써 있고 하기 때문에 이거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볼 때는 이 문제는 80점 정도 맞으면 잘한 겁니다. 못한 건 아닌데 합격권은 아닙니다. 합격권이 되려면 이 정도 문제는 90은 넘어야 됩니다. 우리 학생들 중에서도 연락 온 친구가 있었고, 다른 학원에서도 대부분 연락 오는 놈은 이제 100점 맞은 놈들이야. 100점 맞은 친구들이 꽤 있습니다. 차분하게 문제 풀고. 그러니까 적어도 합격권에 들려면 국어만 놓고 본다면 90은 넘어야 안심할 수 있고, 이제 다른 과목들과의 관계를 고려한다면 당연히 80점에도 합격할 수 있고
75에도 합격할 수 있죠. 왜? 영어 100, 국사 100 이러면 뭐 75라도 합격할 수 있는데, 이번에 100점 국어 맞은 애가 한국사는 95점. 그런데 영어를 못 받더라고요. 영어가 평소보다 안 나와서 80점이래요. 그래서 이 친구가 좀 불안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그 정도는 붙을 것 같아. 내가 볼 때 선택 과목이야 뭐 표준 점수제니까 뭐 한두 개씩밖에 안 틀렸다고 하니까. 대신 직렬이 많이 뽑는 게 아니라 좀 불안한가 봐요. 그러지만 그 정도면, 그러니까 영어가 한 85만 됐어도 얘가 안심할 텐데, 자기가 왜냐면 5점이 크거든. 나중에 평점하면 5점이 큰 겁니다. 근데 다행히 국어가 100점 나와서 영어에서 좀 부족한 걸 만회했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 새끼 좋아서 이제 문자 한 거지. 안 그러고 못 봤으면 했겠어요. 네. 하여가 어쨌든 걔도 내가 그놈 말을 기억하는 게, 남학생인데 아주 예의 바른 놈이야. 근데 딱 시험 전에 우리로 치면은 문제풀이 반이지. 마지막 모의고사 뭘 하는데 점수가 안 나온 거야. 그러니까 이놈이 오더니, 선생님 제가 이게 수업 듣고 하면 다 알겠는데 문제를 풀면 잘 안 풀려요. 거기서 말을 하는데 이 남자놈이 뚝뚝 눈물을 흘리는 거야. 시험 이틀 전에. 이틀 전이 아니구나. 사흘 전에. 이틀 전에 우리 수업을 했습니다. 사흘. 내가, 야, 너 지금 이거 와서 이거 물어보면서 우는 거 보니까 너 이번에 합격하겠다. 왜냐? 간절하니까. 그리고 남자놈이 내가 무슨 말을 한 것도 아닌데, 내가 무슨 뭐 따뜻한 말을 한 것도 아니고, 울라고 무슨 감동 얘기를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난 가만히 듣고 있었어요. 근데 혼자 막 설명하면서, 선생님 이게 풀릴 때 이런데 모의고사 풀면 안 울을 거야. 그래서 한 1분간 그대로 울게 냅뒀죠. 그리고 내가 이걸 처음 봤으면 놀라는데 한두 번 본 게 아니야, 이런 장면을. 여학생들은 뭐 난리 부르스를 치고 울고, 남학생들은 그나마 눈물만 흘리는데, 여학생들은 뭐 눈알이 빨개지죠. 막 울어. 근데 대부분 그런 애들이 합격 직전에 그래. 이게요, 억지로 흘리는 눈물이 아니거든. 정말 스스로 억울해서거든. 내가 정말 공부할 만큼 했는데 이게 그러면 아무거나 봐도 맞춰야 되는데 왜 모의고사 보면 어떤 건 맞고 어떤 건 틀리고 화가 나는 거지. 또 틀린 거 선생님한테 질문하면 설명들은 뭐야? 알겠거든. 근데 왜 이게 내가 풀 때는 안 풀려?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지도 와서 얘기하면서 지 감정에 복받치는 거. 그 내가 등을 또닥여주면서, 야, 내가 지금까지 20년간 경험했는데 딱 요러면 합격하더라. 그러니까 너 아마 합격할 것 같다. 그러니까 막 눈물을 닦으면서 뭐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짜증난 표정이죠. 그죠? 지금까지 보니까 합격하더라. 너는 일단 앞으로 한 2, 3일은 다른 거 보지 말고, 너 그동안 할 만큼 했으니까, 얘도 한 2년 했어요. 할 만큼 했으니까 지금부터는 좀 편안히 해라. 그랬더니 이놈이 뭐라고 덧붙이냐면, 선생님 요새 또 감기도 오고 해가지고 몸도 안 좋아요. 제가 저번에 초반에 시험 볼 때도 바로 전날에 막 링거 꽂고 몸이 이런데 저는 왜 이렇게 재수가 없나 몰라요. 그것도 왜 새끼가 우는 거야. 야, 너 합격할 때 돼서 이런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 3일간은 글자 하나도 안 봐도 너는 잊어버리는 거 없을 거야. 그러니까 편안하게 봐. 이건 선생님이 너 듣기 좋으라고 한 말이 아니라 정말 경험상 그렇다. 어찌됐든 선생님도 널 위해서 기도해 주마. 그리고 이제 보냈어. 그랬더니 이놈이 시험 끝나자마자 문자가 온 거야. 100점 맞았어요. 그래, 야, 다른 건 어떠냐 그랬더니 한국사도 뭐 다른 과목도 첫 문제 하나 틀린 거 먼저 얘기하더라고. 문제 영어가 조금 자기가 평소보다 덜 나왔다. 야, 너 요번엔 되겠다 그랬더니
아, 그래도 불안한 거야. 다 100점 맞아도 수험생은 불안한 거야. 무슨 말 하겠어요? 왜? 마킹 잘못했을까? 무슨 말 하겠어요? 지금 가채점 한 거니까. 수험생은 원래 그런 거야. 그래서 야, 너 그 정도면 잘했어. 이제 남은 결과 기다려보자. 어쨌건 수고했다. 그랬더니 이제 요번 주죠. 요번 주 수업하고 있는데 이놈이 이제 이론반을 안 들어오니까 중간에 점심때 선생님은 다른 학교에서도 점심때 요새는 자요. 그냥 잘라고 이렇게 딱 저 교실로 그 스님들이 있는 곳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중간에 와가지고 그 종로에 팥빵이 있거든. 팥빵 이게 1,500원 하는데 더럽게 맛있어. 근데 문제는 이게 간식용으로 먹으면 상관없는데 이게 배고플 때 먹으면 그 뭐라 그러나 많이 먹게 돼. 그럼 나중에 속이 쓰려. 그래서 이게 팥빵을 5개나 들고 가지고 아 뭐 선생님 고맙다고 그래. 야, 너 합격하면 자식아 뭐 밥을 사든지 임마. 밥을 먹지 무슨 기껏 국어 100점 맞았다고 임마 들고 오냐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자기가 막 그 며칠 전에 울고 했는데 스님이 그래도 뭐 얘기해줘서 고마워서 그런다. 그러길래 그래 내가 학생이 부자라 그냥 먹으마. 이 새끼 부자거든. 그래서 그냥 줘라 그러면 그리고 저는 2개만 내가 먹고 3개는 너 처먹어라. 저는 주고 이렇게 등치 커다란 놈들도 시험 보기 전에 울고불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스님이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나만 불안한 거 아니야. 그리고 합격 통지서 받고도 불안해요. 어떤 애들은. 이거 통지서 받고도 뭘 하냐면 자기한테 문자 날라오기 전까지는 이것만 보고도 번호 맞춰봤는데도 이게 뭐 예전에는 동명이인일까봐 그랬고 이름 말릴 때 요새는 이름은 알려주니까 번호를 몇 번이나 맞춰보는 거야. 몇 번이나. 그런 사실인지 아닌지. 그리고 이제 언제 실감을 하냐면 연수 들어가면. 그래서 이제 그때 마음이 풀어지는 거야. 그냥 술 먹고 꼬장 부리다 쫓겨나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서 이제 또 이게 또 또라이 짓을 하면 그거 안 되네. 그때는 긴장이 풀리니까 정말 이제 그때 실감하거든. 그 전까지는 실감이 안 돼요. 지금까지 선생님이 경험상 공무원이 되어서 기쁜 순간이 2번 있어. 한 번은 합격했다는 걸 알고 연수원 들어갈 때. 또 하나는 가서 근무하고 이제 발령장을 받을 때. 구청장이나 또는 서울시장한테 발령장을 받는 때가 있어요. 정식 임용이지. 그때 이제 정말 눈물이 핑 돕니다. 그 다음부터 뭐예요? 지겨운 하루하루. 똑같아. 딱 그 2번 인생에서 즐거운 때. 이게 선생님 볼 때 연애할 때하고 똑같아. 처음에 서로 마음을 확인하는 그때. 아직은 불안하지만 처음으로 이제 서로 사랑한다는 마음이 동일하다 느끼는 그때. 그리고 쭉 지나서 이제 뭐 둘이 보금자리를 꾸미고 싶었는데 그죠? 결혼을 한다거나 그때 딱. 그리고 그 다음부터 뭐야? 지겨운 일상. 근데 모든 게 그러지 않나 싶어. 심지어는 뭐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도 그러지 않나? 예약할 때 상상하고. 그래서 딱 들어가서 그 자리에 앉을 때 그리고 첫 딱 떠먹고 아 이 맛이야 하고 즐길 때. 그 다음부터 뭐야? 그냥 화장실 가거나 아니면 속이 잘못해 토하거나 아니면 기껏 먹어놓고 그죠? 술 마시고는 옆에 싸우다가 뭐 머리가 터지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공무원 수험 생활이라는 것도 그 딱 시험 직전에요. 합격하기 전에 엄청나게 긴장이 밀려오더라고. 학생들 이렇게 보면 아무리 대담한 친구들도 아무리 열심히 그동안 했던 친구들도 왜냐면 이게 뭐 오래됐다고 더
편안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이렇게 돌아봐. 내가 시험 치고 얼마나 긴장하고 얼마나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고 시험을 봤는지. 그냥 모의고사를 본 건지 실제 문제를 본 건지 구별이 안 됐다면 아직 먼 거고. 반면에 요 며칠 동안 잠도 안 오고 한 문제 한 문제 실수했던 게 머릿속에서 계속 뱅뱅 돌고, 그리고 아 내가 왜 이걸 이렇게 봤지? 하고 엄청나게 후회되면 너는 합격이 가까워진 거야. 알겠어요?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다음 시간에 2권 가져오세요. 알겠어요? 독해. 예, 수고하셨습니다.